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정세가 미중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국들은 어느 한편에 설지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정상적 외교를 피했던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할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과 미국은 상당히 활발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선진국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왔던 한국의 역할이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왜 이란의 국제외교 복귀를 희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석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활발히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 사우디가 이를 실행한다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서방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선물 거래에도 위안화 가격 표시제인 페트로 위안을 적용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전부터 사우디 석유의 위안화 결제는 논의됐습니다. 사우디 내에서도 가치가 불안정한 위안화를 받으면 사우디의 경제와 국고에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접한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과 달리 커졌고 사우디는 현재 미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에는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200만 배럴까지 수입했으나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0만 배럴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176만 배럴씩 수입합니다. 또 중국은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 원자력 프로그램, 미래 도시, 건설을 도우며 밀착해왔고 사우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상황이 이렇자 서방은 안정적인 다른 산유국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국가가 이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란 하면 보통 중동과 아랍 국가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랍 국가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란은 사실 아랍에 비해 유럽에 더 가까운 민족입니다. 무엇보다 서양 대다수의 민족과 같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특히 이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 패권에 속하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물거품이 돼버렸지만 한국과 이란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기술 협력, 금융 지원, 인력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해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삼성교까지 강남을 가로지르는 4km 구간 도로의 이름이 테헤란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는 한양천도 578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이름 없는 도로 59개에 대해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금의 테헤란로는 삼릉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후 한국의 중동 진출이 한창이던 1977년 이란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청이 테헤란과 서울의 지명한 곳을 바꿔 부르는 것을 제안해 삼릉로가 지금의 명칭인 테헤란로에 이르렀고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와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견고했던 이란의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석유 때문에 극심한 냉전 시대를 겪게 됐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도 관계가 회복은커녕 더욱 안 좋아지던 상태에서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더욱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지친 이란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3년 양국 정상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란 핵 개발 동결을 내세운 이란 핵협정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했고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2016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협정이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파기를 선언했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핵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그 후 오바마 행정부의 뜻을 잇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며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해 미중 갈등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1970년대 수준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이란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양국의 상인들은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고 희귀한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경주에서 대량 발견되기도 합니다. 먼저 2014년 말 경주 박물관을 방문한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역사학과 모함마드 바헤르 보수기 교수는 이 보검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너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기 교수의 주장은 명쾌했는데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왕조에 패망하기 전까지 이란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화교로 알려져 있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기 교수는 또 페르시아의 무인상이 중국을 통해 신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로 바로 수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보수기 교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란어는 유럽어들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국어와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서사가 담긴 책인 쿠시나메에는 신라와 이란인들이 신라 수도 경주에서 폴로, 즉 격구를 즐겼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폴로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됐고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한 유목 민족의 스포츠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과 이란 사이에 이러한 공통분모로 다시 협력을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주국가인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상류층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동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서방 국가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여러 자원들과 엘리트들을 가진 중동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면 한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당장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동과의 갈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도 인도 태평양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확장하는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중동을 잡으면 중국의 견제도 수월해지는 일거양득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리적으로 터키와 유럽과 가깝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이용해 1대1로를 진행하려는 통로에도 위치해 미국과 관계 회복만 된다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나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수습에 힘을 쏟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대립이 강한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파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관계 개선을 시킨다면 석유 등 자원의 유통이 수월해지기 시작해 미국 내 경제가 화랑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과 비교적 우호적인 한국이 중재국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의 우방국이자 수많은 엘리트들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설득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선진국 계열의 나라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식인들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의 표기를 이어오고 있는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서 이스라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은 원활한 협력을 이뤄 국제사회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여러 굴기들에 모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대만 군사기지를 모형으로 만들어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안 관계가 최대 긴장 국면을 맞아 한국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산둥 반도에 미사일 레이더를 배치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군사 매체도 이 레이더는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산둥반도에서 한반도와 일본을 향하던 미사일과 레이더가 대만 해협으로 옮겨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내년 6월 예정된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었지만 현재 일정이 1년여 넘게 남은 국제대회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상당한 축구 팬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축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축구 굴기에도 중국이 내년 아시안컵 대회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6월 개최될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발전소를 바닷속으로 옮기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만 일각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 적어도 내년 3월쯤에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만에 대한 긴장감이 나날이 고조되자 한국과 일본이 이에 어떠한 대응을 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앞서 미사일 레이더를 옮긴 산둥반도를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현재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한 문제로 대만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현재 대만은 한국 외에도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대만의 최후방국이기는 하지만 과연 일본이 대만의 요청에 응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일본은 대만을 친구국가로 여겨왔지만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만 당국이 지난 2019년 2월 중국 군용기 정보를 교환하는 상설 협력기구를 일본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대만군 최상층부가 지난 2019년 2월 하순 일본의 대만 창구기관인 타이베이 사무소를 통해 중국 군용기의 비행 정보를 즉각 교화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대만 당국이 일본에 공식적인 방위 협력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만의 요청에 대만과 수교 등 외교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는 양국이 서로 긴밀하며 둘도 없는 우방국인 것처럼 말하더니 군사 문제가 닥치니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만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만의 상황에 동참할 국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양안의 상황이 고조되자 미국 국무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대만은 중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중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일정이 확정되면서 중국의 견제도 본격화하는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담을 미국의 대중국 압박 프레임으로 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중 갈등을 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은 사면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시 주석의 시나리오에도 커다란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입니다. 현재 가을 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중국의 경제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하락하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명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제 상황 악화가 현재 중국의 가장 오판으로 꼽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도 회복시켜야 하는데 제로 코로나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은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마저 봉쇄 수준에 들어가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산과 예상을 벗어난 국제 정세 변화 영향으로 4월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사령탑이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악화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국제 국내 환경 변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왔는데 리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부 밖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쉬젠궈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은 2020년의 10배 이상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2020년 수준의 성장률인 2.2% 달성도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쉬 교수는 올 들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차질을 빚은 인구는 1억 6천만 명,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 한화로 약 3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8조 위안은 작년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15.7%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홍콩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의 산웨이젠 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었던 1989년 사태 이후 사실상 중국 경제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통계들도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 3대 축인 수출, 소비, 투자 중 수출과 소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수출은 2,73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9%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전달 증가율인 14.7%보다 1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불황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4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SCMP는 세계 주요 22개 국가 중 중국의 제조업 투자 심리가 최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소매 판매도 3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2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상하이 도시 봉쇄 등이 본격화한 4월 이후 수치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며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차지해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해 중국의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재와 공급업체들의 압박하에 중국 테크 기업들은 조용히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침공 행위를 비난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외부 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정당하지 않은 선언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제공하면 중국도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그러자 중국 드론 제조 거물 DJI는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중국 대기업 중 처음으로 양국 간의 충돌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당시 DJI는 자사가 개발한 드론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국의 충돌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관원과 국민들은 DJI가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 군대에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드론 시스템을 몰래 바꿨고 러시아 군대의 침공 행위를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DJI는 우크라이나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DJI를 시작으로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몰래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중국 대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시장에서의 출하량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출하량 삭감과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은 샤오미와 레노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은 자사의 제품을 중국 고객사들을 통해 러시아로 운송되지 않도록 중국 고객사들의 세계 각국의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재 행동이 중국 기업에 입힌 타격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현재의 중국의 상황을 보면 자국의 경제를 먼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을 확대하려 하지만 현실은 러시아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